안녕하십니까.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의 원천징수와 4대 보험 파트를 강의할 최대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원천징수 신고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부분을 공부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원천징수가 어떤 거고 지급명세서가 어떤 구조로 흐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면은 좀 더 보시기에 또 유의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원천징수라고 한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 소득을 지급했었을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금액을 징수를 해서 징수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는 거죠. 그 납부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원천징수라고 하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서식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원천징수되는 부분 어떤 소득인지가 나오고 그 소득자가 몇 명인지가 나오고 그다음 총 그 소득자의 지급 금액이 얼마고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라면 각자 개인별이 누가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어떻게 지급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이행상관 신고서는 우리 회사의 총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그 금액이 지급이 됐는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지급이 됐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이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제출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내년에 2월 말이나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회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금액과 개별 인적사항이 들어간 개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체킹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급명세서가 2월 말이나 3월 10일에 제출됨으로 통해서 이제 5월 달에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나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우리 회사의 원천징수 총 금액에서 나가는구나. 다만 개별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별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통해서 개별 인적사항이 들어간다. 라는 부분을 유념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상관관계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먼저 원천징수 개요입니다. 첫 번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는 지급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하는 거겠죠. 세금 납부자입니다.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부자가 되고요. 신고서 제출 또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납부시기입니다. 납부시기는 소득 지급 시마다 납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납부를 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납 효과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거나 사업소득에 대해서 3.3%를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때 분납 효과가 있어서 체감적으로 세금 납부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죠.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 근로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가 없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 징수 대상 및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소득세 또는 법인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은 원천 징수 대상이 거주자냐 비거주냐를 묻는 거고, 법인세법은 원천 징수 대상이 내국법이냐 외국법이냐를 묻는 겁니다. 자, 먼저 소득세법의 거주자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퇴직 소득을 원천 징수 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법입니다.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중에 투자신탁이익에 대해서 한정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할 때 대부분 소득세법의 거주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하게 되겠죠. 법인세법 같은 경우 내국법인에 해당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 소득 귀속자가 법인일 때 그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사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특별징수 금액은 소득세, 법인세의 10%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납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납부 대상자 같은 경우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거주자 및 내국 법인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인데요. 중요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는 이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자 부분을 우리 회사가 지급을 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대개 비영업대금 이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업대금 이익 같은 경우는 25%를 원천징수한다. 그 외에 밑에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 세율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위에 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배당소득은 14%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서 3%의 원천징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매월분 근로소득을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적용을 받아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최저세율인 6%가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기타소득인데요. 기타소득은 위에 복권 당첨부터 종교인 소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의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25%고 그 외에 14%여서 거주자의 원천징수 이자 부분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천징수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된 소득,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음 밑에 과세체장, 건별 기타 소득이 5만 원 이하 등에 해당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금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액부 징수입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 징수에 있어서 당해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 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9만 원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1,000원이 넘기 때문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18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별로 하게 된다면 원천 징수가 의무가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금액을 판단하고 그게 1,000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시기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특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천징수 특례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각각의 귀속 연도에 맞는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라는 것은 지급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기간이 2019년 기속 소득인데 2020년 6월이나 7월 달에 지급할 수도 있죠.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의 급여를 좀 많이 밀렸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발생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급할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2020년 5월 달에 지급했을 때 그때 신고해야 되냐? 그럼 기속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소득 파악이나 귀속 파악이 잘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원천징수가 지급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었을 때는 이때 지급한 걸로 봐서 신고해라 라는 부분이 특례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같은 경우 보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한 걸로 봐라 라고 해서 특례가 있는 거고 12월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지급한 걸로 봐라 해서 각각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는 얘기입니다. 자, 원천징수 특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요. 먼저 좀 전에 얘기한 근로소득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 날 지급한 걸로 봅니다. 12월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 내 지급한 걸로 봅니다.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 분배금을 처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을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특례를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입니다.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우리가 말하는 법인세법의 소득 처분을 얘기하죠. 소득 처분으로 인해 배당 소득과 기타 소득이 발생됐었을 때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 신고 또는 수정 신고일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간혹 발생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3월 10일까지 아니면 2월 말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는데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소득 처분이 발생됐다. 뭐 대표자 상여나 아니면은 기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다. 그 발생됐었을 때 어떻게 원천 징수하냐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만약에 그 부분이 발생됐다면 신고일에 지급한 걸로 봐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세가 일반적으로 3월 말일까지 신고니까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특례에 의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식으로 신고하죠. 추후에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수정신고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고입니다. 일반적인 신고여서 가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처분에 의해서 배당 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의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신고일, 수정 신고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 말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는 12월 31일이고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봅니다. 사실상 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보험 모집인, 그 다음에 방문 판매인 내지 음료 배달원 이렇게 3.3% 뛰는 분들이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해당되시는데 그 외의 사업소득은 사실상은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11월까지 지급 안 된 부분은 12월 말일, 12월까지 지급 안 된 것은 2월 말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같은 경우는 가산세는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한 세액에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담하는데요. 가산세는 미납세금의 3% 플러스 과소문납부 세액의 만분의 2.5를 적용해서 경과일수를 적용을 합니다. 최대 10%까지입니다. 한도가 10%니까 그 금액을 넘게 된다면은 10%까지만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2019년 2월 12일 전까지 기간 같은 경우는 만분의 3이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기간을 나눠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와 다르게 2019년 1월 1일부터 만분의 2.5였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2.5에 해당되고 그 전부터는 3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만분의 2.5를 적용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소득세와 같은 구조로 진행되니까 우리가 위에 설명한 가산세의 그 율 부분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반기별 납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반기별 납부 제도는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 연수가 20이 이하인 경우에 신청에서 반기별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자, 반기별 신고 가능이라는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분을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 1월부터 6월 부분을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를 다음 연도 10일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자, 상반기의 신청일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하반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 6월부터 6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7월부터 12월분부터 우리가 이제 반기별로 적용이 되는 거고 12월부터 12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요 달에 해당될 신청 달에 해당될 때 반기별 신고가 가능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좀 전까지 원천징수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입니다. 제출 시기는 근로퇴직, 사업,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의 같은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같은 경우 4분기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했었는데요. 지금 법이 바뀌어갖고 2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안 되시고요. 분기의 마지막 달에 10일까지라는 거 4분기 부분은 좀 유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그 밖의 소득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 부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식입니다. 이번에 간이 지급 명세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출 의무가 발생됐는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상용 근로소득, 일용소득은 아니고 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우리가 말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3.3% 뛰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시기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일반적으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은 8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간이지급 명세서는 실질적으로 추후에 보시겠지만 별도의 확정 금액이나 결정 금액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개개인별의 소득 금액을 제출하는 겁니다. 상용 근로자의 사업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제출하는 양식인데요. 개별적인 지급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의 기한이 일반적으로 휴업일, 폐업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는 지급명세 제출 시기보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더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급명세 제출할 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유의하셔갖고 먼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명령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금액의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도 가산세가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요거의 50%인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 간이지급명세서는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을 합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한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50% 경감하니까 지금 해당 사항이 있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0.5%, 0.25%의 각각의 50%만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표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근로퇴직 소득 같은 경우는 3월 10일, 일용직 소득은 각각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이 부분 4분기 부분을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서는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7월 10일, 상반기는 하반기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산세 50% 경감하는 부분은 플러스 3개월인 요 날에 해당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원천징수 대소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원천징수 의무자와 기속소득자의 관계에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 의무, 지급명세 제출 의무, 가산세에 대해서 도표로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갖고 가산세 부분이나 원천징수나 지급명세 제출을 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